생애주기 영양학 1주차 2주차네요. 저희가 2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을 하기에 앞서서 정의를 논하기에 앞서서 생애주기 영양학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영양학을 먼저 배우잖아요. 영양학은 사실은 우리 유기체인 인체가 외부로부터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이걸 안에서 대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로 저희가 성장하고 발달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 기능적인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을 영양학이라고 이제 크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생애주기 영양학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 생애주기 영양학은 기초가 되는 것이 영양학이 돼야 되겠죠. 영양학의 기초 위에서 사실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영아기 앞부터 본다면 그쵸, 임신기부터 시작해서 임신기, 수유기,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와 노인기 이제 여기까지 이 어떤 이름에 따라서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따라서 따라오는 생리적 변화라든지 또 그것들의 영양적인 특성, 영양 관리를 통틀어서 다룬 게 바로 생애주기 영양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리학, 생화학, 영양학적인 이론과 영양관리를 다룰 거고요. 또 그 안에서 각각의 그 생애주기에 들어있는 특성들을 한 번 더 파악하면서 그 시기에 우리가 좀 더 어떠한 영향을 주면서 성장과 발달에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성장과 발달이란 말이 따라오는데요. 생애주기에서는 이 간단하게 보시면 성장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정의해 놨고요. 발달은 기능의 복합성이 증가하는 분화와 성숙 과정이라고 했고요. 성숙은 완전한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화는 이제 그런 신체의 기능들이 연령이 들어감으로써 신체의 기능이 떨어져 가는 과정을 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노화 안에 이 출생,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숙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엔 노화가 되는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에는 성장과 발달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그럼 도대체 이런 성장과 발달에 우리는 생애주기 영양학을 배운다는 것은 반드시 영양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런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전이죠. 유전인자. 두 번째는 환경인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사회적 이런 그런 변화들은 연속성으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인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수정이 돼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또 분화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그런 변화들은 좀 되게 극적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세포 분열과 분화라는 그런 유전적 기초, 그렇죠. 그것들이 잘 발달하고 잘 그런 분열과 분화가 잘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 발달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유전적 기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결국엔 인간이 가진 어떤 유전 정보를 해독함으로써 이제
입증한 과학자들이 입증한 결과들이 사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배웠던 DN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유전 정보를 뭐 이미 입증한 건 옛날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유전자 지도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가진 이런 유전이 굉장히 환경적 요인에 큰 어떤 영향을 받더라. 그러니까 결국엔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에 관여를 한다라는 것을 또 밝혀낸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 인간이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유전 인자와 이 아래에 있는 환경 인자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절대 하나만 가지고는 성장과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또 그렇죠.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유전 인자와 더불어 필요한 환경적 인자는 무엇인가라고 먼저 보면요.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요인은 결국에 뭘까요? 저희가 생애주기 영양학을 배우니까 그렇죠. 환경 인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은 바로 그렇죠. 영양이에요. 영양. 일단 저희가 그 식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영양 상태는 사실 다 달라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단 에너지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서 유기체가 성장 발달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처음에 타고난 이 유전적인 인자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최적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좋은 건강한 몸과 굉장히 좋은 몸 상태로 태어났지만 이 공급받는 영양이 부족하다면 사실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하기 어렵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환경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양뿐만이 아니라 또 어떡하죠? 제공되는 환경적 요인, 이제 공간적인 의미겠죠. 이 환경은 그렇죠. 깨끗하고 위생적인 곳에서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도록이면 가장 중요한 영양에 가장 포커스를 둬야 할 그런 생애 주기는 사실은 성장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키나 이런 게 되게 작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종의 차이라고 보고 이쪽 아시아 인종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키가 작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올림픽 같은 거 보셔서 알겠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이런 쪽 분들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0%의 유전적 요인을 저희가 극복할 수는 없지만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아이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체구가 크고 키가 크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전적 차이이다라고 이제는 단정 짓지 않는다는 거. 얼마든지 영양으로서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키가 작으면 아이도 작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작으면 부모님 때문에 작은 거 아닌가. 이제 물론 사실 제가 봐도 부모님이 좀 크시면 아이들이 크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후천적으로 암묵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을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 자녀 세대의 신장이라든지 체중 이런 것들이 일단은 부모들에 비해서 그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의 성장 양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키라든지 몸무게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결국엔 이런 신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탄탄하게 영양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또 이제 영양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인자가 있어요. 뭘까요? 영양 위에, 그렇죠. 스트레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질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성장과 발달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인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양이 됐든 스트레스가 됐든 질병이 됐든 이런 환경인자들은 정말 사람의 노력과 우리 어떤 관심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방심하면 이 인자들이 정말 성장과 발달에 직격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저희가 중요하게 공부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원론적인 이야기는 한데 교재에 보시면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이제 세포 분열 뭐 이런 거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부 때 하셨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가 뭐 이 세포의 성장 단계를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걸 그림 1-1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 단계를 거쳐서 사람의 세포, 그죠? 수정란 세포가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걸 이제 크게 세 단계를 나눴는데 이 세 단계를 나눈 기준은 우리 신체의 어떤 조직과 기관의 발육 상태로 나눠놨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증식성 성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특징은 단순해요. 말 그대로 세포의 수만 증가하는 단계예요. 1단계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 단계가 단순히 세포의 수만 증가하는 단계니까 간단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영양 불량이면 문제가 커져요. 이 시기에 만약에 영양 불량 상태로 공급을 받았다 그러면 잠깐만요. 영구적인 성장 장애 요인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사실은 이제 세포의 성장의 1단계잖아요.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흙에다가 씨를 뿌려서 싹을 트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좋은 싹을 이렇게 피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는 정말 영양적인 부분을 잘 공급해야만이 성장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를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알겠습니다. 웹에서 두 번째에 대해 찾은 결과 죄송해요. 이게 휴대폰이 제 말에 반응을 해가지고 제2단계는 증식성 및 비대성 성장 단계예요. 이 시기에는 세포의 수와 크기가 동시에 증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또 넘어가면 3단계는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3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하고 약간 반대죠.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세포 분열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3단계 비대성 성장 단계에는 세포 분열이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뭐가 증가한다? 그렇죠. 세포의 크기만 증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그림 1-1은 우리가 이렇게 써놨지만 결국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분할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단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1단계를 강조하고 싶어요. 왜? 이때 영양이 불량했을 때 영구적인 성장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단계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때 정말 이 태아
몸속에 있는 태아에게 정말 많은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신체 성장 곡선이 있어요. 신체 성장 곡선은 지금 보시면 그림 1-2예요. 그림 1-2에 보시면 얘는 이제 스케몬이라는 학자가 만든 그 성장 곡선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이 기준치가 희한하게도 연령이 10세 10살에서부터 12살 사이를 좀 이렇게 그 강하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약간의 기준을 둔 건 아니지만 그걸 기점으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먼저 신체 성장 곡선 먼저 볼게요. 이 사람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 림프형, 두 번째 신경계형, 세 번째 그냥 일반적인 성장, 그 다음에 생식기형. 사실 3번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 평범하게 성장하는 그런 곡선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나눈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출생 후에 사람이 태어나서 그 우리의 어떤 신체에 있는 기관들이 발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했고 또 연령에 따라서 이 곡선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이 림프형인데요. 림프형 같은 경우는 여기 굉장히 높은 이 꼭지점을 해당하는 이때의 나이를 쭉 제가 내려볼게요. 아이고, 책에서 내릴 때는 12세로 바로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스케몬이라는 학자는요, 이 림프형의 가장 꼭지점이 사실은 나이로 보시면 10세에서 12세, 12세에 가장 높은 지금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성장 완료기에 보시면 20세? 이때가 사람의 성장 완료기로 봐요. 그런데 이 성장 완료기가 나오는 성장률이 100%잖아요. 100%인데 림프형에서 보시면 10살에서 12살일 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완료하는 20세에 비해서 그쵸, 거의 2배. 이렇게 제가 한 2배 정도 되는 비율로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감소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사람이 10살에서 12살에 될 때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성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연령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어때요? 그 굉장히 질 좋은 영양과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모든 것들 신경 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생식기 계통의 곡선은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시면 12세를 기점으로 하여 청소년기 위에 좀 급성장을 한다라고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청소년기 2차 성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신경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신경계니까 약간 두뇌까지 포함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4살 이후에 최대의 세포 수에 달하고 그 이후에 일정한 수를 유지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실까요? 이렇게 내리면 4살 때까지 세포 수가 막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확 올라가다가 이제 어때요? 안만하게 크게 성장률이 크게 엄청나게 커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예를 들어서 이제 다 키워버린 뭐 이제 학부형의 입장도 있으실 거고 또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우리 학생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특히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언제일까요? 0세에서 4세. 그렇죠? 이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세가 넘어가 버리면 이 성장률에 비해서 성장은 하긴 하지만 이만큼의 폭발력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좀 영양도 영양이거니와 어떤
그런 책이 모르죠. 글을 읽어준다든지 뭐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하는데 많이 한다면 훨씬 그 사람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바로 여기서 이 곡선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이제 특이점이 있는 곡선들을 세 개로 분류를 했고요. 그냥 이제 전체적인 통틀어서 뭐 두뇌,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기, 뭐 생식기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발육 형태는 바로 이 S자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뭐 일반적인 성장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얘를 또 S형 곡선이라고도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S형 곡선을 바로 몇 단계로 나눴죠? 4단계로 나눴어요. S형 곡선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일반형이죠. 일반형. 성장의 일반형. 그래서 이제 이 4단계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성장률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1단계는 출생에서 생후 1년 동안 그때를 급성장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4세니까 1, 2, 3,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같은 1세인데 그쵸. 1세도 굉장히 성장률이 높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유아에서 만 12세까지의 완만한 성장기. 그쵸. 이 정도를 완만하게 봅니다. 이게 2단계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단계는 남자가 15세, 여자가 13세 때 성장이 약간 정점에 이르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15세 이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고요. 4단계는 이제 성장률이 감소하는 성인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4단계로 나누는 거는 그닥 그렇게 뭐 어렵고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말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계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적인 단계는 말 그대로 기본이고 조금 다르게 뭐 림프형이라든지 신경계형, 생식기형. 특히 저는 이 신경계형이 좀 더 사람들이 발육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정말 이 4세까지 세포의 성장률이 정말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장 곡선 다시 한번 책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발달이 특정한 시기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돌 보미 양성가정의 아동의 건강관리라는 부분을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강의를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제가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성장과 발달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쪽 강의에서도 발달이란 단어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발달이란 단어를 제외하고 강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동 발달학이라든지 뭐 아동 관련된 유아교육적 관련 서적을 좀 읽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도 조금 감명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사실은 그 전에는 저는 영양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고 좋은 환경, 그다음 편식을 하지 않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거를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런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발달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것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사람마다 발달의 시기와 어떤 속도는 다 다르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그 예전에 할머니들 보시면 막 우리 손녀는 돌 때 떡을 날랐다. 그 말은 걸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돌이 되어도 걷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돌이 되었을 때 걷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발달이 느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제 그 아이의 발달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뭐 말이 좀 느려서 말이 트이는 게 느려서 말을 좀 떠듬떠듬 한다든지 그것도 결국엔
발달의 문제.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서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과 그 기준이 맞춰진다면 속도가 달랐구나라고 인정하는 거고요. 시간이 흘렀어도 그 부분이 보편적이 되지 못한다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발달 장애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발달의 특정 시기는 정말 다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일단 인지를 하고 그렇게 다른 아이들을 동일하게 묶어서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얘는 이 나이 때 왜 이걸 못할까? 이 나이 때 남들은 하는데 얘도 이걸 해야지라고 동일선상에서 절대 판단하고 그쵸. 그렇게 재촉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제가 한 5년, 6년 강의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의 제가 한 말이 이제 약간 이제 나와 있는데 인간의 성장 발달은 아까 앞에서 설명 간단하게 했죠.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즉 환경, 영향 또는 성, 질병, 사회, 경제적 인자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엔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 1-3을 보시면 이 발달 과정을 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책에서 이렇게 보시면 보기 편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극을 받았거나 저해에 가장 약한 시기를 뭐라 한다? 발달 특정 시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시기에 자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저항이 딱 들어오면 사실은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이만큼 채워져서 발달이 돼야 되는 사람이 이만큼을 뺏기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 어떤 저해, 이 색깔 다른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달 특정 시기는 자그마한 저해에도 자극을 받아서 발달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정말 이런 외부로 오는 작용이나 저해를 최대한 저희가 이제 막아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그걸 저희가 아는 건 아니니까 어느 순간 어떤 게 저해가 되고 어떤 게 방해가 되는지는 사실 다 사람마다 또 다르단 말이에요. 왜? 사람마다 발달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달의 특정 시기, 저해를 받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가장 약한 시기도 저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특정 시기는 대부분 해봤더니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 자극을 받아버리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영구적인 손상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어떤 발달에 있어서 발달 초기에 해당하는 배아기, 그 배아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 18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자궁으로의 영양 공급이 어떻게 불충분하거나 그러면 성장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초래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의 특정 시기 있죠. 저해받는 이 시기를 책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배아기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엄마가 아이를 가져서 이 뱃속에서 이 배아기에 정말 그 임신기에 영양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영양 결핍이 일어나면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시기를 넘어서 이 힘든 시기를 넘어가지고 자극을 받잖아요. 이 특정 시기. 자극을 받았을 때 훅 자극을 받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 발달 특정 시기를 지나서 오히려 이런 저해를 받으면 어때요? 꾸준한 노력으로 영양 공급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성장 속도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이제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때는 이제 이 그림은 배아기로 이 B라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자궁 속에 세포가
발달 초기에 아이의 그 인간의 배아기를 설명을 했다면 이 그림은 아동기라고 지금 예를 들어놨어요. 오히려 아동기에 잠깐적인 어떤 편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아이가 영양이 부족했더라도 오히려 그 부분을 채워주면서 열심히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보충을 하면 키도 회복되고 몸무게도 증가한다 라고 해서 C 그림에는 아동기를 예를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히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말 저해받으면 안 되겠다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아동기에 조금 그 어떤 편식이 심해서 아이가 잘 안 먹어요, 안 커요 라고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노력해서 극복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성장 곡선을 따라오면서 아이를 회복시켜서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바로 발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은 절대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저해 요인에 의해서 세포 분열이 제한이 되면 최종 세포 수가 비가역적으로 떨어지면서 결국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얘는 B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B 그림 같은 저해 요인이 들어와서 어때요? 이 발달을 저해하는 성장을 저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영양 공급을 잘 해줘야 합니다.